이제 그만 헤어지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만 해왔어요. 물론 내게도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나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26살이랍니다. 이 나이쯤 되면 어디가 나쁘다고 지적해준다 해도 쉽사리 고칠 수는 없다고요. 한번 죽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이라도 하면 모를까. 못 고칠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헤어진 다음에도 보란듯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의연히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두려워요. 이 세상에선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소설 여치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올해 첫 시집을 출간한 시인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시집 제목이 온이에요. 안미옥 시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안미옥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수줍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안미옥 시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4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서 명지대 문창과 졸업을 하셨고요. 201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에 온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시집 제목이 먼저 눈이 가네요. 네, 온이라는. 네. 따뜻함을 의미하는 건가요? 처음에 이 제목을 쓴 시가 있었는데요. 그 시를 쓸 때는 네. 온이 따뜻한 거랑 온다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되는구나 해서 썼는데 이제 시집 제목으로 정할 때는 너무 모호한 제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목으로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강력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미심쩍었어요. 약간. 그럴 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약간 저희는 미숙하니까. 그죠? 네. 근데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편집자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 두 가지 정도였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편집자 선생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백의 옛날 말이 온이라고 하고 맞아요. 또 모든 것 그런 약간 온누리 꽉 차 있고 충분하고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서 첫 시집 제목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온이라는 게 되게 한 글자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읽고 싶은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네. 설득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러게요. 네. 되셨네. 그러면 온 말고 다른 제목을 원래 하고 싶으셨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보통 시집 제목을 그 시 제목이나 구절로 하는데 시 제목들 중에서는 이거 말고는 딱히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했고 구절들 중에 여러 개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직 두드리는 사람? 그거를 할까 이걸 할까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이걸로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한 제목이에요. 온 청취자분들도 한번 어떤 의미로 여러분을 읽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5년 만에 묶어낸 거예요. 첫 시집이. 뭐 길다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떠셨어요? 조금 이게 올 봄 4월에 나오긴 해서 지금 한여름이고 네. 뭔가 한풀 꺾인 그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로 복기를 해서 감정과 느낌을 그때 첫 시집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네 시집을 묶고 출간까지 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뭘 결정하고 네. 세세한 것들을 다 결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나왔을 때는 한 몇 주간은 좀 정신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약간 얼떨떨하기도 한데 네. 되게 제가 시집을 내고 나면 saram들이 먼저 시집 냈던 친구들이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되게 신기하고 계속 얼떨떨한 상태에서 좋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되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4개월 만에 뭐 점점점이 된 건가요? 네, 아니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막 바쁘고 정신없고 이게 좀 지나가고 네네네. 나니까 약간 정신이 들면서 아니 시집의 약발이 한 달밖에 안 갔군요. 그 기분 네, 좋음이. 한 달, 2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에. 그래도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한 기간.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특별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올봄 네, 시집 네, 처음 마주하셨던 게. 어떠세요? 첫 시집을 낸 이미 시인이시지만 시인이 처음으로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는지. 뭔가 딱 그런 계기는 없었고 제가 좀 뭘 하든지 약간 실증을 잘 내고 오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시 쓰는 거는 어쩐 일인지 그게 약간 시라는 장르가 매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새로운 상태가 되는 항상 막막하고 그런 상태여서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차근차근히 그냥 계속 시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크게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요 녀석. 뭔가 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시는 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질문 드렸던 거는 이 시집을 저도 쭉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시편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네. 글쎄요. 이게 뭐 몇 년간 혹은 그 이상 5년 이상의 시간들 마음들이 묶인 책이긴 할 텐데 어떤 마음 물론 여러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자주 시에 등장시켰는지 그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도 시집을 묶기 전까지는 제가 마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묶을 때 사후적으로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편집자 선생님이 편집자 선생님 뭔가 다 해주신 거 알려주셨는데 네. 마음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 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인들마다 자기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뭐 거울이라든가 뭐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뭐 기도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너무 내가 많이 썼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예상밖에 양이 다르게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는 이런 마음을 써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시를 쓸 때 대부분 약간 어떤 상태에 대해서 쓰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음에 보면 진짜 마음이라는
것들도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반대급부도 생각하게 되고 뭐 가짜 마음. 가짜 마음은 있는 것이냐 진짜 뭐 이런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이 부를 3부 4부로 나누셨는데 네. 그 부제 방식인가요? 네. 소제라고 해야 되나요? 부의 제목을 다셨어요. 네, 네. 이게 아마도 독자들이 볼 때는 어떤 방식이든지 방향성을 조금 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그 1부의 첫 제목이 진짜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라고 쓰셔서 네. 아, 이 진짜 마음을 진짜 사실 잘 모르니까 네. 그죠? 그 진짜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도 싶고 그러니까 안 잡히는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랬어요. 이 진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그 한 사람이 있는 정오라는 시에 네네. 있는 구절인데요. 맞아요. 구절이요. 시집 전체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시를 쓸 때 이 단어를 쓰게 됐던 건 아마 제가 이 시를 쓸 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여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게 또 되게 다른데 나한테 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고 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아마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이 안미옥 시인의 온에 수록된 시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시 한 편을 네. 읽어드린 후에 네.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시를 청취자분들께 읽어주시나요? 네, 제일 뒤편에 있는 여름의 발언을 네. 읽으려고 했거든요. 예, 맨 마지막 시네요. 네. 네, 일단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여름의 발언. 한 여름에 강으로 가. 언 강을 기억해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 강이 얼었더라면, 길이 막혔더라면, 만약으로 이루어진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아주 작은 사람이 더 작은 사람이 된다. 구름은 회색이고 소란스러운 마음. 너의 얼굴은 구름과 같은 색을 하고 있다. 다친 입술과 다친 눈동자에 갇힌 사람. 다 타버린 자리에도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쭈그리고 앉아 막대기로 바닥을 뒤적일 때 벗어났다고 생각했다면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쪽이 끊어진 그네에 온 몸으로 매달려 있어도 내가 내 기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름의 발언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네. 이 시를 청취자분들께 읽어주신 이유를 여쭤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 더운데 너무 덥죠, 진짜. 네, 너무 더운데 한여름에 강으로 가서 언 강을 기억해내는 일을 매일 하게 되는 시기 아닐까 생각하고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 이 더위를 피하시라는 네. 피서법. 안미옥의 시집 오늘 읽으면 피서를 네. 하시라. 오는 따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런 스몰 네. 마케팅 전략을 세우셨군요. 여름의 발언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배치하신 것도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네. 시집을 읽으면서 네. 이 여름의 발언이라는 시가 맨 마지막에 수록된 이유 같은 게 있었던가요? 특별히 막 어떤 이유에서였다기보다는 시집을 묶을 때 첫 시와
마지막 시를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네. 뭘 해야 할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많이 뒤바뀌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시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는 그냥 어떤 강렬한 느낌적인 느낌. 뭐 그냥 그걸로 하고 싶었다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네. 근데 어쨌든 봄에 나온 시집이었는데 여름의 발언으로 끝나는 걸 보니 뭔가 되게 저는 의도를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지막에 수록된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네. 시를 읽다 보니까요. 적재량이라는 시가 네. 아픈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뭐 아픈 사람이 있는 집 아이는 슬픈 표정을 숨길 줄 안다. 뭐 네. 이런 문장들도 아주 저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좋아서.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쭉 이야기가 될 때 모르겠어요. 4월에 책이 나왔고 또 4월은 우리에게 또 되게 많은 아픔을 네. 환기시키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혹시 뭐 세월호 사건 이후와 관련되어서 네. 그런 어떤 슬픔, 뭐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시인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뭐 개인적인 거일 수도 네. 있겠지만. 적재량이라는 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이 시를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네. 질문을 여러 번 받았었어요. 네. 그런 세월호 관련해서 쓴 시는 아니었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쓴 시예요. 그리고 시집 전반에 보면 약간 그런 뭐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세월호를 많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쓸 때는 그것을 의도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어서 감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오히려 없고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물의 이미지나 이런 게 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제가 왜 물의 이미지를 많이 썼을까? 근데 세월호 이전에 쓴 시들에도 물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때 어떤 방식으로든 또 독법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시는 이렇게도 읽힐 수 있고 저렇게도 읽힐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좋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왜 이렇게 많이 쓸까 저도 그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요새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수재를 한번 크게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물의 이미지가 되게 공포스러웠겠어요. 물이라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물을 막 무서워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제가 시를 쓰는 거랑 좀 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물은 흐르거나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갇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이라는 물성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좀 제가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시 쓸 때. 저는 사실 읽으면서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또 그렇게 크게 눈여겨서 신경 안 써서 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취자분들께서는 물의 이미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시집과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시집으로 모시긴 했지만 우리가 뭐 시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작업은 주로 언제 하세요? 낮에 쓰세요? 밤에 쓰세요? 그거는 약간 대중이 없는데 주로 집중이 될 때는 밤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새벽에. 그 시 안 쓰시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내세요? 그 시간들은? 그러게요. 시를 써야 한다는 생각과. 진짜요? 약간 그렇고 뭐 평소에는 그냥 소일거리로 알바 같은 거 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되게 별일 없는 특별함이 없는 소소한 일상
보내시는데 이 여름은 어떻게 보내고 있으세요?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서 집에서 누워 있는데. 네. 더운데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고 있으면 네. 가장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네, 것이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걸로 시를 써봐야겠다 이래서 시를 쓰시나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순간 나에게 어떤 오브제 같은 것들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에 있다가 무엇을 보거나 발견했을 때 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평소에 그냥 저런 거 좀 신기하네 라거나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런 것들을 지나치고 나서 네. 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아있을 때 막 멍하니 있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그냥 지나치고 봤던 장면이나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약간 시를 쓰고 싶게 만드는 장면처럼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시를 그렇게 만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면 시를 다듬는 방식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은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모든 시인들이 첫 시집에 묶을 때 당연히 공을 많이 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엄청나게 퇴고를 열심히 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퇴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거의 손을 안 대시는 편이세요? 퇴고를 엄청 많이 하고 초고를 일단 여러 번 써요. 초고를 그러니까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시를 쓰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네. 쓰다가 뭐 지우고 쓰고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써놨던 것을 퇴고하기보다는 초고를 여러 번 계속 쓰고 또 거기에서 많이 지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한 번에 써지는 시들도 있잖아요. 네, 간혹 있어요. 그런 시 만났을 땐 진짜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런 시는 잘 안 고쳐지지 않나요? 네, 안 고쳐지고 고치면 이상해져요. 그런 시를 만났을 때는 어떤 세러머니를 하세요? 저는 일단 그런 시를 한 편 썼으면 옛날에는 무조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자축. 좋든 안 좋든 그냥 오늘 내 할 일은 모든 건 끝났다. 네.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미옥 씨는 어때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저도 그런 시를 만난 지 좀 됐군요. 네, 요새 너무 안 써져서. 그거 자연스럽게 질문이 넘어가는데 첫 시집 이후에 두 번째 시집에 묶일 시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첫 시집 네. 다음 시들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일단 잘 안 써지나요? 일단 좀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근데 그 시집 막 나왔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좋았을 때는 이상한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이제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그때 많이 쓰셨어야 됐네. 너무 기분 좋으면만 취해가지고 그때 원고를 안 쓰셨다. 뭐든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무엇이든 써도 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묶인 거 이 세계에서 떠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기쁨에 심취해서 가만히 있었다 보니까 지금 약간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상태로 뭔가 다시 잊어버린 같아요. 상태가 되셨군요. 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좀 저도 경험한 것 같아서 알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없네요. 제가 드릴 답이 없어요. 답은 안미옥 씨의 책상 앞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집의 시인의 말에 보면 이 시집이 당신에게도 조금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네. 이 시집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너무 예쁜데 네. 어떤 지점에서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이나 혹은 독자들에게. 네, 근데 이 시인의 말을 쓸 때 이제 원고를 거의 최종 다 마무리 단계에서 시인의 말만 넘기면 마지막 거의 되는 그런 시점에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쓰기 어려운 게 시인의 말이잖아요.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죠? 정말. 이 당선소감하고 시인의 말 이런 거는 미리 써놓지 않으면은 정말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다급한 마음에 쓰다가 보니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 시집을 엮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
같은 게 이제 들었는데 저는 약간 그 막힌 벽을 밀고 나가는 면서 쓴 느낌이었거든요. 시를 쓸 때.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용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감정들과 자기 비하와 자신 없음과 자책과 이런 것을 다 좀 견디면서 썼던 문장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쓴 문장이면 약간 그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이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미옥 시인께서 시 한 편 더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시를 읽어주시나요, 이번엔? 9월이라는 시를 읽을게요. 네, 9월이라는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9월. 당분간 슬픈 시는 쓰지 않을게. 영혼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을게. 액자 안의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을게. 밝은 것을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어두운 것을 견디게 될 때 커다란 양초와 과자 상자, 챙이 넓은 모자를 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게. 최초의 미로를 만들었던 사람이 혼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쓰지 않을게. 밖에 오래 서 있다. 그러다 돌연히 다짐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 계속 믿고 있었지. 정말 아닐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갑자기 끊겨버린 노래의 뒷부분이 생각났다. 네, 잘 들었습니다. 9월이라는 시 골라와 주셨네요. 네. 네. 이 시는 어떻게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건가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 시는 한 번까진 아니지만 좀 그래도 네. 태고를 여러 번 거치지 않고 썼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쓸 때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로 당분간은 슬픈 시를 쓰지 않겠다는 어떤 감정으로 시를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슬픈 시가 되어버린. 그러니 역설적으로 정말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상관없이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된 시. 그렇군요. 근데 또 슬픔을 슬픔으로 읽히게끔 만들고 그것이 또 일종의 누군가에겐 용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네. 안미옥 시인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시 쓰는 것 안미옥 시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나요? 이 거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받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구성 작가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또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시를 쓸 때마다 좀 매번 바뀌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바뀔 대답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생각하는 의미는 생각을 해보니 근데 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자꾸 삶이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뭘까 막 이런 생각.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시 쓰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삶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삶이 이렇다라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언가 계속 조금씩 시간을 쌓고 그러면 좀 나아지는 것, 나아가는 것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즘은 시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시와 함께 나아지는 네. 삶이시길 바랄게요. 나오자마자 이수를 찍으셔서 완전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시집과 함께 네.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시를 열심히 놓지 않고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좀 약간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를 또 쓰고 싶다는 생각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얘기나 뭐 감정,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떠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미옥 시인의 다음 시집, 다음 시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저희도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더운 여름 지치지 말고 이 여름을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는데 7월이 이제 한여름으로 가고 있다 한 것 같은데 8월 뭐 더 아주 그냥 여름의 거의 정점을 치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쵸? 7월, 8월 완전히 여름의 중심인데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왠지 여름 하면 휴가가 떠오르고 여름 휴가 떠오르고 겨울에도 뭐 노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겨울 휴가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나요? 겨울 휴가보다는 겨울은 겨울 방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가 휴가 같고 아니면 하루하루가 매일 근무하는 사람 같기도 해서 직장에 매여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모두가 휴가를 떠날 때 절대 휴가를 떠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눌 적에 인사 말이 자연스럽게 여름인데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라고 되더라고요. 어떻게 휴가를 좀 다녀오셨나요?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좀 덥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많은 바글바글한 휴가지를 생각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돼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오늘 나눌 어제의 단어는 휴가입니다. 휴가.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휴가를 다녀오셨잖아요. 마침 시국이 그래서 그 휴가를 떠나는 것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잘 다녀오셨고 또 오셔서 업무에 나라 이제 국정 또 열심히 하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그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휴식이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휴가를 잘 알아서 좀 제대로 즐기자, 그런 시간을 보내자 하는 말씀. 저는 이 말에 아주 동감합니다. 사람이 좀 일에 치여 있다가 조금 일을 잊고 자신을 놓고 새로운 것을 좀 보고 듣고 쉬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또 다시 제대로 된 일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서요. 보면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부분은 직장인이 아닌 친구들이지만 직장인 친구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연차를 뭐 다 쓰지 못하죠. 과연 연차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1년에 며칠일까 봤더니 평균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평균 15일, 1년 동안 주말 빼고 쉬는 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이 15일? 이거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15일밖에 안 되고 15일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15일 중에서 8일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반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왜 반은 더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 저같이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서 철이 없는 사람은 그러죠. 아니, 왜 그거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아서 하지 못하냐.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뭐 그런 이유도 다 있더라고요. 그 휴가를 다 제대로 못 쓰는 이유. 첫 번째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이유가 빡빡한 업무 일정과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와, 이거, 네, 얼마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회사는 설정을 해놓은 걸까요? 너무 빡빡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 거죠. 그리고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두 번째로는, 배우, 그리고 뭐, 연인, 가족 등 휴가 일정을 서로가 맞추기 어려워서.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 저는 살짝, 뭐 혼자 가도 좀 되지 않을까? 휴가는 맨날 우리가 함께 붙어 있는데 혼자 그 시간에 좀 각자 가는 건 어떨까 해도 이것도 또 뭐 철 없는 소리입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뭐 그러면 그 소중한 휴가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보내고 싶은 게 맞는 건 거죠. 네. 세 번째로는 휴가를 다 쓰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 정말 슬픈 이유. 그 정해진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쓰면 그냥 이거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안 쓰니까 저 사람은 안 쓰는데 나만 쓰면 내가 좀 더 불이익 받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요. 좀 이렇게 윗사람들이 자진해서 좀 자신의 휴가를 정정당당하게 쓰는 모습을 보여야 또 거기에 눈치 안 받고 다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눈치 안 받고 사는 세상이 언제쯤 오려나? 올 수 있을까? 이 휴가 얘기를 하는데 휴가는 사실 즐거운 건데 휴가 이야기를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쓸쓸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는 좀 신나는 곡. 네, 바다로 가죠.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어딘가에선 꼭 흘러나옵니다.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그 비치보이스는 61년도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지방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서해안 청년 문화, 뭐 바다, 서핑, 자동차 뭐 이런 것 문화들을 좀 경쾌하고 즐겁고 신나게 다룬 음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1974년에 발표된 Endless Summer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어요. Surfing USA는. Endless Summer라는 말 좋네요. 끝나지 않는 여름. 여름을 정말 그 여름 동안의 그 뜨거운 열기를 끝나지 않게끔 마음속에 안고 사는 것. 지금 뭐 우리의 실정으로는 너무 더워서 여름이 끝나지 않는 건 생각만 하면 힘들지만 그런 열정 같은 느낌은 좋습니다. Surfing USA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거는 제일 처음 뭐 우리가 아주 짧게밖에 못 듣잖아요. 이 곡의 묘미는 뭐 바로 이 앞 10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SA, then everybody be surfing like California. 춤이 절로 나오네요. 저는 이 곡 들으면 항상 뭐 어딘가에 제가 꼭 바다에 있지 않아도 바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파도 타는 젊은이들, 해변에서 수영복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꼭 거기서는 꼭 핫도그를 먹더라. 핫도그 먹으면서 콜라 마시고 펍에서 맥주 즐기고 하는 그런 휴가지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 노래 가사를 보면요. 가사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서핑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모두들 바다 근처에 산다면 그러면 모두들 파도 타기를 할 텐데 캘리포니아에서처럼 헐렁한 반바지 입은 거 봤을 겁니다. 와라치 샌들도 신었죠. 헝클어진 금발 머리 모양으로 미국 파도 타기.
맨하탄 전역에서 그리고 남쪽 도헤니 지역에서 모두들 파도 타러 떠납니다. 우리도 어디로 갈까 계획 중입니다. 곧 떠날 거예요. 서프보드에 왁스칠을 하고 있어요. 6월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네요. 여름 내내 떠나 있을 겁니다. 같이 어울려 머물며 서핑 그룹에 가담했거든요. 선생님한테 이 부분 웃기네요.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파도 타러 간다고. Surfing USA 이런 가사였습니다. 아, 파도 타러 가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핑이 조금 그 어떤 여가 활동, 취미, 생활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양양 바닷가, 뭐 제주도, 많은 그 동해안 지역 뭐 이런 곳에서 서핑하는 젊은이들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시면 보통 어디로 가시나요? 뭐 지금은 이거 서핑 USA 바다였잖아요. 바다가 아마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름이니까 더운데 이 더위를 실내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열치열이다. 나가가지고 바닷물에 풍덩 헤엄치고 파도 타기 이런 거 사실 이제 시원하니까 바다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뭐 또 바다가 아닌 곳은 계곡 많이 가실 테고 산, 시원한 숲을 울창한 우거진 곳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요즘은 해외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바다, 산, 계곡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해외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이렇게 제대로 가본 사람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검색을 좀 계속 하게 됐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그 2017년에 한국인들이 여름 휴가지로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여행지 탑 10. 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몇 명을 조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1위가 일단 제주도네요. 작년에도 제주도였고 올해도 제주도로 나오고 2위부터는 쭉 6위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가까운 근처 외국 있잖아요. 뭐 오키나와, 오사카, 일본, 그다음에 타무닝, 다낭, 뭐 베트남도 있고요. 도쿄, 뭐 방콕, 후쿠오카 이런 곳이 휴가지 검색을 많이 한 검색지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가지에 왜 하필 그때 다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극성수기 휴가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국내에 가서 그런 휴가를 느끼지 못하고 피곤만 쌓여오는 휴가가 진절머리 나신 분들은 이렇게 외국으로 또 발길을 돌리곤 하시네요. 왜 그렇게 그 기간 동안만 진짜 휴가를 가야 되는 거지? 늘 궁금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또 이게 철없이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약간 이거 도미노 현상처럼 어떤 한 큰 이제 기업들에서 그 시간에 가동을 하지 않고 휴가를 내림으로써 또 이제 그 옆에 관계된 일 하는 데서도 뭐 여기가 안 하니까 여기도 해봤자 돌아가지 않으니까 안 하고 또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학원도 뭐 다 그 시간에 일제히 방학을 맞이하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조금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진짜 1년에 몇 번 없는 그 소중한 여름 휴가에 가가지고 정말 바닷가가 좀 거친 말로 목욕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이 목욕하러 간 것처럼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또 아이들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운전 차 막힌다고 또 엄마 아빠는 좀 길을 위해서 화내고 좀 짜증이 쌓이고 어딜 가나 물가 바가지 요금 있어서 돈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서로서로 조금 힘들지 않은 휴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휴가가 있지만 휴가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또 떠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떠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지켜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요. 영화 한 편. Midnight in Paris라는 우디 앨런의 2011년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사랑하는데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휴가에서 시작이 되죠.
파리로 출장 간 아버지 덕분으로 이 딸과 남자친구가 파리로 휴가를 떠났는데 이 떠난 시간에서 서로 좀 이 즐기는 스타일이 달라서 남자친구는 혼자 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밤 길을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 배회를 하다가 마차는 아니지. 옛날 차가 한 대 멈추어서서 그 차를 타게 되면서 아주 신비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얘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얘기 진짜 다 하고 싶었는데. 그 영화 사이에 나온 곡입니다. 눈앞에 콜 포터 가수가 눈앞에 있는 건 거예요. 이 지금 음악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시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약간 환상 속으로 휴가를 떠나게 된 거죠. 그 노래 콜 포터의 Let's Do It 이라는 노래 잠깐 들어볼게요. Birds do it, bees do it, even educated fleas do it. Let's do it, let's fall in love. 네, 이 노래는 1928년 뮤지컬 페리스라는 뮤지컬에 수록이 되었다가 또 그 뒤에 많은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고 한 곡입니다. Let's Do It, Let's Fall in Love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이 영화에서 어떠한 장면에서 나왔는지 한번 이 영화는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휴가를 내가 떠나지 못했지만 상상 속에서 완전히 좋은 곳으로 더 멀리 더 깊숙이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식구들에게 한번 휴가를 어떻게 지금 다녀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 엔지니어 실장님은 아이가 있으시니까 가족과 함께 가까운 외국 일본에 다녀오셨고 또 저희 주간 담당자 대리님은 이렇게 그 극심한 휴가를 피해서 7월 초에 그 대리님도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역시 일본이 가깝고 좀 편안하군요. 국내에 비해서 다녀오셨다고 했고 DJ 진여 씨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극심한 휴가철을 피해서 이 가족도 먼저 미리 다녀왔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왠지 이제 그런 데로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라고 아주 쓸쓸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다 각자 그래도 여름에 어딘가로 가긴 가네요. 휴가 갈 때 물론 가족들하고 가거나 뭐 이렇게 바닷가로 짧게 가거나 뭐 물놀이 가거나 이럴 때 사실 챙겨가는 거 뭘 챙겨갈까 했을 때 뭐 물에서 막 놀아야 될 경우에는 뭐 딱히 챙길 것이 없죠. 뭐 튜브, 아이들 노는 장난감 이런 거, 뭐 수영복. 계곡으로 간다, 뭐 캠핑을 간다 이러면 주로 먹는 것 챙기시겠죠? 가서 거기서는 또 맛있는 거 발 담그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좀 그 휴가의 묘미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2, 3일 짧은 휴가, 좀 북적거리는 휴가를 간다면 책을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 권씩은 다 들고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북적거리는 곳 말고 조금 조용한 외딴 곳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책은 꼭 한두 권씩 챙겨 가실 것 같은데 책 챙길 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왜냐하면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거니까 어딜 떠날 때. 근데 이게 책을 그 소중한 휴가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다면 과연 어떤 책을 그 소중한 시간에 읽을까 결정하는 거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여행 떠날 때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책이거든요. 책 막 다 읽고 싶은 책을 다 주르륵 펼쳐놓고 이 중에서 그래 이거는 다음에 읽자. 이거 막 상황을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작가의 이 문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 구절은요. 그 부분의 갈증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7년에 발표한 에세이집 비밀의 숲이라는 에세이집이에요. 그 중에 있는 글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길에 어떤 책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아마 누구나가 고민하는 고전적인 딜레마일 것이다. 물론 사람은 각기 독서 취향이 다르고 여행의 목적이나 기간이나 행선지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란 좀처럼 어렵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언제 어떤 여행길에도 오케이인 만능적인 책을 한 권 갖고 있다면 인생은 상당히 편안해질 것이다. 내게 그런 책은 중앙공론사에서 출간된 체홉 전집이다. 왜 체홉 전집이 여행길에 가지고 가는데 가장 적합한 책이냐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게는 상당히 명확하다. 1. 단편소설 중심이어서 단락을 짓기 쉽다. 2. 어느 작품이나 질이 높아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다. 3. 문장이 읽기 쉽고 소탈하면서도 4. 더욱이 내용은 풍부하고 문학적 향기가 가득 차있다. 5. 사이즈도 손에 쥐기에 알맞고 무섭지 않으며 표지가 두꺼워서 구겨지지 않는다. 6. 만약 누군가에게 제목을 보여주더라도 체홉을 읽고 있는 걸 보니 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군 하고 여겨질 확률이 높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만. 7.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어도 실증나지 않고 오히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조그만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여행을 갈 때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체홉 전집을 한 권 가방에 넣어간다. 이제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유일한 문제는 다 읽고 나서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정도일까?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당당하고 명확하게 명쾌한 이유를 제시해 가면서 이 한 권의 책, 여행 갈 때 들고 갈 한 권의 책, 망설임 없이 들고 갈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니까요. 저도 언젠가 한번 어딘가에 갈 때는 체홉 전집을 챙겨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어 있을까? 어떨까?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뭐 하나 딱 정말 명확하게 함께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휴가 여행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휴가 이야기 했더니 사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휴가다운 휴가는 가지 않지만 뭐 휴가, 휴식, 여행 다 닮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니까요. 모두 그 7월, 8월 초 북새통 속에 휴가 다녀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아직 못 떠나신 분들 곧 좋은 휴가를 또 즐겁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을 우리가 조금 더 힘차게 즐겁게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이 여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휴가, 휴식의 소중함 제대로 알고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연차도 꼭 잘 사용해서 쓰시고 휴가를 제대로 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그 달콤한 지옥 전쟁이 되지 않기를, 각자의 그 달콤한 휴가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는 가을, 겨울에도 계속됩니다. 9월에는 제주 종달리에서, 11월은 광주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 고맙습니다.